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김성재 저자님도 한 말씀. 네, 김성재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오면서 언론을 비판하는 영화인데 기자님들이 얼마나 오실지 되게 궁금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쓰고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영화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 되셨고요. 예, 저희 간단하게 저희 영화 만든 기획 의도 정도 듣고 바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질문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하시게 된 어떤 계기, 배경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제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야만의 언론 노무현의 선택이라는 책을 냈고요. 책이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려가지고요. 3쇄까지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에 그리고 대통령 재임 5년간 그리고 퇴임 이후에 주로 조중동 물론 좀 다른 언론도 있는데요. 조중동과의 책 표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야만의 언론과의 5년의 투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쟁이 아니고 사실은 언론에게 어떻게 짓밟혔는가 그 내용들을 일종의 기록입니다. 기록으로 정리를 해서 낸 책인데요. 그런 내용을 좀 얼마나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조작 보도하고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언론이 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그 책을 냈는데 생각보다 책이 많이 안 팔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릴까 그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영상 시대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영화를 해본 경험도 없고 영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보기만 했죠.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 책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만 한 20편, 30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돈만 까먹고 이제 저는 도저히 영화를 만들 능력이 안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리고 영화를 잘 만들어 주실 감독님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태준식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영화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화 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제안을 받고 되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욕하는 이른바 권력 중에 하나가 언론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이든 진실이든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지적인 자산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쉽게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 언론 권력일 텐데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 자체에 대해서 아주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언론이 우리 특히나 아주 비정상적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언론의 경우에 이거를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들 속에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어떤 사실들,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단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뭐 작업을 하면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특히나 지금 아주 그 극강을 달리고 있죠. 뭐 기레기라고도 하고, 뭐 이제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낸 폐해에 어떤 극단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업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뷰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가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의문이 들고 또 의문이 해결되고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또 그 의문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공부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됐었고, 이 작업을 어쨌든 이 안에 나오는 많은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해서 대중들한테 보여내는 게 일단은 저의 첫 임무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하이컷 이가온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께 질문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대답 해주실 분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JTBC가 제일 신뢰받는 언론으로 좀 급부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현상이 손석희 앵커의 힘인지 아니면 종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변했다고 보시는지, 혹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쪽으로 옮겨간 건지, 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여기 다 언론사 계시는 분들인데 말씀드릴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제 시각을,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JTBC를 포함한 종편에 대한 불신이 처음부터 굉장히 컸죠. 그래서 TV조선이나 채널A나 JTBC나 같은 종편의 종편으로 보고 JTBC도 종편의 하나다. 그리고 종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 보도, 왜곡 보도를 해왔는가, 엉터리 보도, 거짓말 보도, 편파 보도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JTBC가 지금 보여주는 보도가 굉장히 볼만한 뉴스다. 9시 뉴스는 꼭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이 현상은 다른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보도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의 힘 물론 있겠죠. 그 종편이라는, 특히나 삼성이 운영하는 JTBC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손석희 앵커의 힘도 뭐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가 MBC에 있다가 JTBC로 옮길 때도 아마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JTBC로 가는 건 변절이다라든지 또는 변질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고 지키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거는 그분의 어떤 역량이나 신념, 소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JTBC의 지금 그 보도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 당연히 언론이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 의문을 가지고 취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의 언론의 모습을, 대한민국 언론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어떤 이견보다는 저도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가 예전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의 주된 그 배 주인이 삼성이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월호가 삼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이렇게 업체였고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 과연 어땠을까? 라는, 그거는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또 다른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할 겁니다. 예, 저 뒤에. 그 영상을 잘 봤는데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언론, 뭐 조중동 이렇게 어떤 그 관념적이고 어떤 집단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상황을 분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조중동과 그 중앙일보 JTBC하고 채널 A는 좀 엄격히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언론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자들의 속성,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속성, 어떤 그 개개인의 인물에 더 좀 초점을 맞추면은 문제점이 좀 많이 두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라는 좀 이렇게 막연한 관념을 갖고 하니까 다 이제 아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선일보에 입사하려는 사람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조선인들,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같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YTN에서 해직당하는 사람하고 조선일보에서 그 삼성 언론인상을 받아가지고 그 조선일보의 어떤 사주나 편집국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걸 언론인이라로 하나로 기자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젊은이들한테 너희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될 거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나. 이거를 까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지금 기자 예. 그래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실 때는 그런 구역질 나는 언론인 개개인에만 초점을 맞춘 언론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기자님 질문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여기 앞에. 그냥 간단히 개봉 문제예요. 개봉관 몇 군데 어떻게 개봉하는지. 저희 5월 15일 날 개봉 예정이고요. 지금 개봉관은 지금 계속 확전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 20개에서 30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픽스된 게 한 20개 정도고요. 다른 분 또? 예. 그 유스토피아 변성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화 내용을 보면 조중동에 거의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중동도 문제지만 인터넷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가님하고 감독님께서는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넷 문제도 지금 세월호 사건도 인터넷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넷 언론이 이제 확 생긴 게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후죽순으로 인터넷 매체들이 생겼고 함량 미달의 인터넷 매체들도 있고요. 한데 저는 그 언론 시장은 그러니까 언론 산업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일단 뭐 어떤 언론이든 뭐 언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량 미달이라든지 편파적이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언론 문제 중에 저는 그건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이 오보를 한다든지 오보를 낸다든지 뭐 어떤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든지 어떤 보도에서
뭐 이런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이 권력으로 권력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지점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가장 큰 권력, 언론 산업에서 또 여론 시장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조중동이고요.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여론 시장에서, 언론이 아니고요, 여론 시장에서 늘 매일 아침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슈를 끌고 가고 하는 그 매체는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매체가 조중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신문들의 발행 부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침에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그 아젠다, 사회적 이슈적 의제를 조중동이 만들어내면 그날 하루 종일 종편들과 다른 방송사들이 쫓아가고요. 그 다음날 또 쫓아가고요.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산결이나 경향이나 오마이뉴스라든지 다른 매체 또 인터넷 매체들이 그 이슈를 따라가면서 한국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인터넷 매체들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기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해서 또는 기자들에게 충분한 월급을 주지 못해서 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간에 쫓겨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언론이 하나의 권력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선수로 뛰면 안 되죠. 심판을 해야 되고 심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감시를 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돼서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화에서도 태 감독님이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방님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기자님 없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그 미디어오늘에서 조중동을 출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영화를 봤는데 그 조중동 프레임이 그 오히려 조중동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프레임에 기대서 그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하위 텍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작은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그 악화가 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다른 식의 어떤 대안적인 어떤 운동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의제 어떤 단어들, 언어들, 뭐 이런 구호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뭐 이렇게 조중동 프레임에 대항하는 한결의 경향 프레임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굉장히 그 부분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언론 운동을 하는 어떤 시민의 역할, 아까 뭐 조승호 기자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언론을 감시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의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안티조선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좀 약간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약간 분절되어지고 좀 개별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언론과 관련되어져 있는 조중동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조중동 아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언론 운동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한겨레나 경향에서도 뭐 같이 해주면 좋긴 하지만 한겨레 경향에 굳이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민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만들면서 하게 됐고요. 지금 뭐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기자. 죄송합니다. 한결의 안창현입니다. 그 영화로서 아까 개봉관수를 여쭤본 것도 그런 이유인데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재미나 감동, 다른 다큐에서 가졌던 특징들, 영화 자체로서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고 어떻게 이게 여기 이렇게 담겨졌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면서 삼성그룹의 그 스크랩 하셨다는 분하고 인터뷰한 것 같은 대목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일종의 기자로서 치면 특종을 한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다큐멘터리 하면 방송이든 뭐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 거든 뭐 어떤 사람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어떤 사건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 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애초부터 설정을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사람이 주인공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건을 무조건 파갖고 간다든지 좀 약간 넓게 펼쳐서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러저러한 자료들도 많이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집중되게 좀 전달하게 되려면 어쨌든 인터뷰 뭐 그걸 이제 말로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서 뭔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건의가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샷을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세팅을 하고 공간이나 뭐 조명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도시의 이미지들, 그 언론의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뭐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5대 1로 갔고요. 2.35대 1은 저한테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합니다. 사실은 보통 16대 9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가로로 10개 더 펼쳐서 보게끔 그래서 나머지 여백들을 보게끔 하는 뭐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 있고 중심 이외의 여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인터뷰든 또는 뭐 이미지든 뭐 이렇게 뭐 하늘의 구름이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히려 데이터나 어떤 말과 상황들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35대 1로 간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고요. 글쎄 뭐 이렇게 큰 특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약간 기자 정신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런 것보다는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오히려 있는 자료들을 잘 못 보잖아요. 굉장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놓치면 안 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데이터들 뭐 이런 부분들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